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쉬운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남들처럼 출근하는 남편 기다리며 밥상 차리고,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여름이면 선풍기 앞에서 수박 먹으며 웃는 가족이 되는 그런 소박한 삶이요. 그게 제 전부의 꿈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성실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퇴근 후에도 늘 웃는 얼굴로 들어왔지요. 여보, 오늘은 일이 잘 풀렸어. 그 한마디에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그땐 남편이 든든했고 세상이 제 편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듯 좋은 시절은 늘 짧게 지나갑니다. 결혼 2년째 남편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응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내가 도시락도 싸줄게. 그렇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수도 줄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9시가 넘도록 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불안이 싹 텄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얼굴엔 초췌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문 닫았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술에 기대기 시작했고 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제 품에는 2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뱃속에는 둘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벽엔 아이가 깨서 울고 낮에는 공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다시 육아와 살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선 하루 종일 설거지 거품 냄새가 빠지질 않았고 밤엔 잠들기 전에 무릎에 파스를 붙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낙은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부엌등 하나만 켜두고 앉아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죠. 언젠간 나도 편해질 날이 오겠지.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희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시절의 저는 이미 부서졌을 겁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 어느덧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남편은 여전히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술이 늘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란 건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피로가 쌓이니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허리 통증 때문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 아침밥을 챙기고 출근길에 도시락을 싸서 나섰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남편은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그제야 제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더군요.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만성 위염. 의사는 이제 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들이 다 자리 잡을 테니까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조금만 더가 끝났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퇴직금 통장을 손에 쥐던 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제 인생의 마지막 보상 같았습니다. 젊음을 팔고 시간을 내어주고 건강을 잃으면서 얻은 유일한 결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이건 제 노후,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하게 말을 걸고 청소를 하고 저녁이면 과일을 깎아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웠습니다. 이제야 며느리도 나를 이해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웃음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말끝마다 어머님을 붙이면서도 그 눈빛엔 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지요. 여자의 촉이란 게 무섭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퇴직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속내는 너무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제 통장을 훑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월 동안 쌓은 모든 수고가 다른 사람의 욕심으로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세대 며느리들은 예전처럼 손이 빠르지도 살림을 즐기지도 않는다더군요. 그래도 최소한의 정성,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겠거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을 오자마자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엌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식탁 위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차려놓은 밥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설거지통은 그대로였고 설거지물이 식어가며 기름막이 굳어가는 광경이 하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젊은 부부니까 직장 다니느라 피곤하겠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일과 살림을 함께했던 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 어딜 봐도 며느리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쌓여도 빨래가 밀려도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그녀를 직접 불러세워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찬은 오래 두면 상하니까 냉장고 맨 위 칸에 넣어야 해. 이불은 날 잡아서 털어야 해. 햇빛 냄새가 제일 좋거든. 그때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속엔 귀찮음이 숨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그 믿음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고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는 언제나 제 손에서만 났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엔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흘러 제가 퇴직을 하게 되던 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다니던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 손에 쥔 퇴직금 명세서를 보고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기겠구나.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은 쉬어가겠구나. 퇴직금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통장만큼은 내 손끝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퇴직하고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실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물소리가 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식탁 위에는 정리된 접시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과일을 깎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퇴직하셔서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목소리는 낯설 만큼 상냥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진 건 단지 친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소리, 빨래 널어두는 모습, 심지어는 반찬을 담는 손놀림까지 모든 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살림을 즐기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이틀쯤은 그럴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닦던 거실 창문을 그녀가 먼저 닫고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비어 있을 정도로 빨래를 자주 돌렸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가면 이미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의도한 듯이. 그럴수록 제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제 동료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퇴직금 많이 나왔다며? 이제 편히 사시겠어요? 그 대화를 들은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달라진 시점, 그건 정확히 제가 퇴직금을 받은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그녀의 다정한 말투, 그 부자연스러운 손놀림까지 모두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한 가면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나가는지, 어디에 전화를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제 방을 드나드는지까지 말입니다. 며칠 동안 며느리의 태도는 계속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 불이 먼저 켜졌고 설거지통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움직였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낯선 서투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낯설었던 건 그녀의 웃음이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붙은 미소, 억지로 내뱉는 다정한 말투, 그 모든 게 무언가를 위한 연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변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요. 그녀가 나를 향해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너머로 번쩍이는 탐욕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지요. 그녀가 접시를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선 경계심이 날카롭게 일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오래 준비한 대본을 읽듯 말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아들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해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서 대출도 어렵고 아이를 낳으려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말끝마다 가족이 함께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포장된 이해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모를 만큼 저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젊음과 건강을 다 바쳐 겨우 손에 쥔 마지막 보상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지 며칠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마음을 너무 쉽게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 대출, 분가, 편안함. 모두 그녀의 세상에서는 당연한 요구였지만 제 세상에서는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희망의 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제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서러움과 고단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실패로 시작된 맞벌이 인생, 밤새 잠도 못 자고 일했던 세월, 아이들 키우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살림했던 나날들. 그 모든 세월의 대가가 바로 그 퇴직금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고, 내가 살 집은 내가 벌어서 사야 한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온 온화한 미소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과일 접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칼끝이 접시 가장자리를 스치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단순한 실망이나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 속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듯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다시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설거지거리가 쌓였고 거실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도 말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집안 구석구석에 남겨진 싸늘한 공기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문득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의 눈빛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사라졌고 거실의 조용함이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부엌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저녁마다 들리던 설거지 물소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방문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삐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래서 하루 이틀쯤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그녀의 눈은 제게 한 번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 대신 짧은 숨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집안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오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 그녀는 나왔습니다. 서로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한 듯 움직였지요.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제가 상을 차려도 손을 대지 않았고 나중에 몰래 자기 몫을 챙겨갔습니다. 그릇은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게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존재는 하되 목소리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태도는 저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귀찮거나 불만스러운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굴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얼굴 뒤에 감춰진 속마음이 도무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나를 잡아 차라도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주 앉는 대신 괜찮아요 하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 불빛 하나 없이 며느리의 방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속삭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주방을 스쳐 지나가던 모습, 식탁 위에 남겨진 찬밥그릇, 서랍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불안감. 모든 사소한 장면들이 불안의 조각처럼 엮여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녘에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았지만 움직임은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는 걸까? 그 두 생각 사이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이상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모든 것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잠겼는지, 서랍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통장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지,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전에는 편히 앉아 차를 마시던 거실이 이제는 긴장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를 스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현관을 드나들며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속에 무언가를 정해놓은 사람처럼 저는 문득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그 변화를 멈출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더는 며느리가 아니라 어딘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는 며칠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말 한마디 섞이지 않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말을 걸면 대답이 돌아오지 않고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그 냉기 속에서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어딘가 어색한 공기를 눈치챘는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물 한 잔을 건넬 뿐 말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요즘 집안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서 그렇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별일 아닌 일상 대화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말을 꺼내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질문을 들었는지 태연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다고, 요즘 어머님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말을 아낀 것뿐이라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척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워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히 내가 오해했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로 며느리의 시선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짧게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안엔 경계와 도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아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며 나를 외롭게 몰아가고 있다는 걸. 아들은 분위기가 풀린 줄 알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며느리는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시선을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 시선은 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의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 냉기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태어난 거짓말과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믿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이라 믿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에서 며느리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진심이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에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없는 미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냉기가 밤새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묵묵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지만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탓에 눈밑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조금은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퇴직금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했고 이미 어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었던 말이었기에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이 힘들다고, 이제는 아이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뒤에 며느리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아들의 생각이 아니라 며느리의 말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게 세상 무엇보다 믿음직스러웠던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지만 그 진심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겠지만 그가 모르는 건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오는가였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라고. 그건 아무도 손댈 수 없다고.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잠시만 쓰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다정한 말 뒤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정작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대가로 그 돈을 모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까지 도대체 왜 이러냐?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쌓여있던 서러움이 함께 터졌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다. 그 돈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이해보다 당황이 더 짙었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지만 그 믿음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짧게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평생 품어온 가족들이 하나둘씩 내 곁에서 멀어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만이 아니라 아들마저도 그 돈을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돈이란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지, 평생 쌓아온 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건지, 그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내 손에 쥔 퇴직금 통장 한 장. 그 모든 것이 묘하게 이어져 하나의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발소리조차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가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앞에 서더니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미 모든 감정을 담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매정하게 하실 수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눌러온 감정을 터뜨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아들이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가족을 위해 애쓰는지, 그걸 왜 어머니가 알아주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마치 제 양심을 겨누는 화살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들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 사이사이에 섞인 비난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인 원망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가족을 이루었고 부모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모두가 편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늘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고. 그녀의 말 속엔 논리보다 감정이, 이해보다는 상처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 내 마지막 인생을 지탱하는 거야. 너희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며느리의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건 차라리 대립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는 이 대화를 이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의 입가에 억지로 눌러 담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정하다. 그 한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나였는데 이제는 매정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말없이 지나가면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가운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등 뒤까지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저는 그 속에서 홀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정하다. 그 한 단어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운 지 한참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계속 쿵쾅거렸고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앞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 퇴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서랍을 열자 안쪽에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책자 한 권이었지만 그 무게는 삶의 절반 같았습니다. 표지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왔던가. 겨울 새벽 손이 트도록 청소하고 몸이 부서질 듯한 피로를 참고 일하던 기억들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스쳐갔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꼭 눌러 닫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듯 했지만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묵직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다가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비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나는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아주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걷는 듯 했습니다. 문틈으로 스치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놓인 스탠드를 켜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켜진 건지도 모를 작은 불빛, 그 안쪽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악몽 속 장면이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제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고요함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서랍 속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서류의 위치, 열쇠의 방향, 그리고 며느리의 마지막 눈빛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작은 빛이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굳힌 채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미세한 마찰음과 함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든 희미한 불빛에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의 방향이 제 서랍 쪽을 향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익숙한 길을 걷는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의 플래시가 켜져 있었고 그 빛이 서랍 손잡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서 몸을 굳힌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고막을 때릴 듯 뛰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스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서랍 속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통장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세상이 멎은 듯 했습니다. 내 노후,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이 그녀의 손끝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참았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에 비친 표정은 차분했고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을 붙잡았습니다. 몸이 떨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서랍을 닫고 조용히 돌아서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통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커다랗게 뜨였지만 그 안엔 두려움보다 놀람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환히 밝혀지자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통장을 붙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 그 서늘한 공기, 바닥 위에 떨어진 내 인생의 증표,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고개가 서서히 숙여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내가 지금 본 것이 믿기지 않아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로 굳은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떨며 통장을 붙잡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곧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은 변명이었습니다. 말의 처음은 눈물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잘못했다고, 그냥 잠깐 보기만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나쁜 뜻이 없었다고, 그저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만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수록 제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들도 지쳐있고, 아이 계획도 못 세운다고, 그래서 잠시만 손을 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흔들렸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눈물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눈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몇 년을 품어준 사람, 함께 밥을 먹고 웃던 가족이 이제는 내 통장을 훔치려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말이라고 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안이 말라 숨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돈은 내 마지막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내 노후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평생의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자세조차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들킨 자의 당황함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던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며 빨래를 하며 그녀의 무심함까지 감싸 안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넌 내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 내 손이 얼마나 부서지고 내 허리가 어떻게 휘었는지 알아? 며느리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반성보다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몰려서 무릎을 꿇은 사람처럼 억지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랍 옆에 있던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그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무겁고 뜨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너희가 건드릴 게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저에게는 아무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가족에게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분노보다도 깊은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절망이 가슴속 깊이 내려앉으며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더 이상 믿음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 인생의 한 부분이 영원히 끊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불빛 아래 무릎을 꿇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끝, 떨리던 어깨, 그리고 그 표정. 미안함보다는 들켜버린 사람의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그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이미 결심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다시는 그런 불안 속에 살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출 때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봉투 2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떠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을 때 공기는 무겁고 말 한마디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당황과 불신이, 며느리의 눈빛엔 후회와 냉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봉투를 향해 떨렸지만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아니면 이제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짧았지만 오래 남는 소리였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후회도 안타까움도 아니라 묘한 공허함이 몸속을 채웠습니다. 그제야 집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모두 오랜만에 들리는 평온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숨소리와 말소리에 가려져 잊고 지냈던 조용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며 먼지 입자가 천천히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낯설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번지는 시원한 감촉이 새삼 선명했습니다. 이 조용한 집, 이 고요한 순간이 내가 오랜 세월 기다려온 진짜 안식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옮겨 다녔습니다. 그 빛 위로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정막 속에서 느껴지는 해방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그 조용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들리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발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사라졌지만 그 공백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소리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 끓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 바깥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고요함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커튼을 열어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는 빛을 보며 그저 한숨처럼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늘 가족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앞에 놓인 하루를 천천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이 되면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작은 밥솥에 쌀을 한 컵만 씻고 된장국을 끓여 밥상에 올렸습니다. 식탁 맞은편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먹던 밥이 아니라 비로소 내 입맛에 맞춘 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길 건너편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잃고 조금씩 비워내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고 밤이 되면 약간의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집의 빈자리가 가끔 마음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너무 단호했나? 조금 더 이해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갔지만 곧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지금도 불안 속에 잠을 설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은 여전히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지켜낸 시간, 내가 견뎌낸 세월의 증표였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창밖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잃은 것만큼 얻은 것도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지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조용한 오후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며느리의 친정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잠시 굳었습니다. 뜨거운 물잔을 쥐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며느리의 부모가 내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부모와는 몇 번의 인사 외엔 왕래가 없었지만 그들이 아들을 따뜻하게 받아줄 사람이 아니라는 건 묘하게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엌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아들의 부재를 더 뚜렷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어릴 적 제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체온, 그리고 내가 세상의 전부라 믿던 그 아이의 눈빛. 이제 그 아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남의 집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찔렀습니다.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조금만 더 품을 내어줬다면 저 아이가 지금 그렇게 낯선 곳에서 지내지 않아도 됐을까? 하지만 이내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겪어야 할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버텨야 하는 시기가 있고 지금은 아들이 그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라고. 나는 그 아이가 결국 이겨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배우는 시간이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겪은 세월의 무게를 그 아이도 조금은 느껴야 비로소 삶을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밤이 되자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 음악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멀리서라도 잘 버티고 있기를,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일어설 날이 오겠지. 그때쯤이면 나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둥글게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며 고요한 집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걱정보다는 믿음이, 미련보다는 응원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서서히 번지고 거실 한켠엔 따뜻한 빛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요하던 공간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깊게 들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한동안 듣지 못했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멀리서 걸려온 듯 약간의 잡음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분명히 제게 닿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조심스러운 인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서로 닿지 못했던 시간들이 순간 하나로 엮여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한층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긴 한데 잘 견디고 있어요. 그 말 한 줄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힘들겠구나. 하지만 괜찮다. 이 시기를 견디면 너도 분명 더 단단해질 거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요 속엔 작은 숨소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건 울음을 참는 사람의 숨결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몸이 먼저야. 그제야 아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더해도 결국 마음속에 담긴 그리움만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괜찮다. 너는 내 자리에서 잘 버티면 된다. 나는 여기서 늘 기도하고 있을게. 전화가 끊기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아이가 잘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하늘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그 빛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제야 진짜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 아이는 자기 길을 걷고 있었고 저는 그 길 끝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어머니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전화가 끊기고 난 뒤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남긴 여운이 방한 공기처럼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풀려나간 듯 했습니다. 불안했던 가슴이 서서히 진정되고 그 자리에 묘한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 일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부엌불을 켜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맞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추고 그 빛이 커튼 사이로 흔들릴 때면 이제야 조금은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상점이지만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의 작은 화분, 가게 앞에서 인사하는 이웃 얼굴, 그리고 하늘 위로 천천히 떠가는 구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는 법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엔 라디오를 켜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연들을 들으며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마다 짊어진 사연은 다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들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기보다 든든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제 손이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주는 안심 속에서 다시 저 자신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면 불을 끄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래, 이게 삶이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누군가를 위해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제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 조용히 그러나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가 너머로 달빛이 부엌 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위로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결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 말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무겁게 쌓여있던 마음의 돌이 조용히 제 안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누워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어느새 창가에 화분엔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그 색을 바라보며 저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햇살이 내리쬐어도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 가서 작은 반찬거리를 사오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예전엔 그저 지나치던 얼굴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는 따뜻한 인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하고 말할 때면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마음이 다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달빛 아래에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서러움이 아니라 삶의 무늬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도 누군가를 원망하던 기억도 이제는 다 흩어져 그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겠지요. 그들이 어떤 길을 걷든 이제는 걱정보다 응원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배워야 할 몫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통장은 여전히 서랍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자 앞으로의 나날을 지탱해주는 마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키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살아있음의 고마움을 다시 배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이토록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